안녕하세요. 시진핑 체제가 끝난 것으로 보입니다. 빅미디어에서는 아직 안 다루고 있는데 그동안 중국 소식을 상당히 정확하게 알려왔던 그런 말하자면 민초 미디어들, 여기서는 계속해서 지금 이 시진핑 체제의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삼두 체제, 그러니까 3인방이 등장했다. 그리고 정치국 상무위가 전부 몽땅 물갈이 될 거다. 그리고 인민해방군 최고 실세가 전면에 나섰다. 뭐 이런 얘기까지 이제 쭉 되는 거예요. 오늘 이 같은 이야기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작년 말부터 시진핑 권력 위기설이 꾸준히 나돌았죠. 인민해방군 안에 그 시진핑 인맥들이 쭉 제거되는 그런 얘기도 나왔었고. 그래서 이제 맞으면 6월부터 시진핑이 사실상 제거됐다. 또 3인방 체제가 등장했다. 정치국 상무위원들이 몽땅 물갈이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막 이제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은 반중 성향 중국 출신 인사들로부터 나오는 정보입니다. 그러나 최근 추세를 보면 이들의 정보가 대충 맞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떤 소식을 전하고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시진핑을 대체하는 3인방, 3인체제, 3두체제, 영어로는 트라이엄버레이트, 이것이 등장했다고 합니다. 이 두 명은 청년 공산당, 그러니까 공산청년당, 단파라 그러죠. 투안파이. 공청이라고도 하고, 공청단이라고도 하고, 공청원로 왕양, 여기 생년입니다. 그 다음에 공청 핵심 후춘화, 그 다음에 인민해방군 최고 지도자 장유샤, 이게 3인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청의 핵심 2명하고 인민해방군 최고 실세. 왕양이 공산당 총서기를 맡게 된다고 합니다. 시진핑으로부터 당권을 박탈하는 거죠. 왕양은 시진핑이 그토록 미워한 단파, 공청 혹은 공청단, 공산청년단 출신이죠. 시진핑이 그때 언제야 몇 년 전에 그런 말 했어요. 공청 출신이라는 것이 커리어에 하등 도움이 안 되는 그러한 세상을 만들겠다. 그리고 공청으로부터 뭐 몇 푼 되지도 않는 그 독립적 자금원도 다 뺏었죠. 뭐 여행사 같은 거 공청이 운영하는. 이 왕양은 미중 밀월, 그 다음에 시장경제, 또 일정 수준까지의 정치개혁, 자유화를 지지하는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10여 년 전쯤에 오바마 정부 시절에 미국 고위관료와 인터뷰를 하면서, 그러니까 회담을 하면서 이 양반하고 뭐 동성애 관계는 아닌데 사랑에 빠져 있다. 미중 관계는 부부와 같이 이렇게 이혼하지 않고 오래 가는 게 좋다. 봐라, 그 머독 부부 봐라, 오스트레일리아에. 그 머독의 부인이 중국계거든요. 그 이혼하고 나니까 둘 사이에 이혼하고 나니까 돈 얼마나 들었냐. 그런 그 같은 이제 뭐라 그럴까 좀 짙은 농담도 하고 뭐 좀 그런 사람이에요. 왕양이. 좀 거물입니다. 왕양은 2000년대 초에 충칭 당서기를 역임하면서 상당히 그 정책을 잘 폈어요. 그러니까 충칭이 그전엔 낙후된 지역이었는데 왕양 때 충칭을 완전히 내륙의 중심 센터로 만들었고, 그다음 왕양이 충칭도 그렇고 광동에서도 그렇고 이 재개발 같은 거 할 때 민원을 상당히 잘 다룹니다. 이제 재개발 대상이 되는 원래 이제 말하자면 이제 좀 거칠게 말해서 원주민 보통은 이제 확 쓸어버리는데 잘 협상해가지고 아주 매끄럽게 부드럽게 하고 이런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왕양 때 충칭 지역 언론을 개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전엔 지역 언론이 항상 당 고위 간부나 그 다음에 아니면 정부 인사들의 이야기로 언론을 도배를 했었는데 그걸 도배를 못하게 하고 농촌 얘기, 살아가는 얘기 이런 걸 쉽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왕양이 충칭 당서기를 그만두고 그걸 바로 승계한 게 보시라이입니다. 이 시진핑과 권력 투쟁하다가 밀려났고 부인은 살인 사건을 저질렀고 그러죠. 이 충칭 당서기가 된 이제 극좌파거든요. 보시라이는 극좌파 평등주의자입니다. 이 보시라이가 왕양의 정책을 이제 전면적으로 갈아엎었어요. 그러면서 극좌 평등주의 정책을 표방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왕양을 추종하는 사람들과 보시라이 추종하는 사람들 사이에 대판 논쟁이 붙었습니다. 빵을 키울 거냐 아니면 빵을 나눌 거냐. 소위 빵 논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그 사실은 빵 논쟁보다 좀 더 심각한 게 이제 왕양의 스타일로 가면 중국 공산당 권력이 좀 약화되고 민주화 내지 자유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을 내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빵에 관한 얘기는 아닙니다. 2007년 충칭에서 벌어졌던 왕양 대 보시라이 노선 투쟁은 당시 중국 공산당의 딜레마를 보여줍니다. 그 장쩌민이 이 딜레마를 피한답시고 시진핑을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진핑은 오히려 2006년 이쯤 되면은 다크호스예요, 아직. 이 딜레마가 뭐냐면 미중 미를 계속 밀고 나가고 시장 경제를 계속 밀고 나가면 정치 개혁을 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공산당 권력이 약화돼요. 그렇다고 반대로 보시라이의 극좌 홍위병 노선을 택하면 경제가 박살나요. 그래서 이게 스티븐 코킹 같은 사람은 그러니까 절반 공산주의라는 건 없다. There's no such thing as half communist or half communist regime. 그러니까 혹은 half Leninist party system. 그러니까 뭐냐면 공산당 독재 체제, 일당 독재 체제 이걸 레닌주의 정당 체제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국가 위에 공산당이 있는 거예요. 중국 헌법 보면 그래요. 그리고 인민해방군도 국가에 복무하는 게 아니라 공산당을 옹호하는 것이 핵심 사명입니다. 그래서 그 스티븐 커킹 같은 세계적인 역사학자, 세계적인 정치 철학자, 정치 사상가는 그런 말을 하죠. 중국의 그 숨어 있는 진짜 딜레마는 이 레닌주의 정당이 과연 세계 시장 혹은 과연 시장 경제 이런 걸 감당할 수 있냐. 이게 핵심 딜레마다라 그러는데 이 딜레마예요. 왕양 대 보시라이의 노선 투쟁이. 그런데 이제 그걸 이제 장쩌민이 실세니까 장쩌민이 2007년에 그걸 딱 보고서 둘 다 안 돼. 그러고 시진핑을 택하면은 적당하게 아마 헤쳐나갈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시진핑을 미룬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진핑이 장쩌민 눈에는 섹시한 제3의 길로 보였던 거죠. 우리가 이제 타임머신을 타고 한 18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 이게 보이는 겁니다. 이 왕양이 중국 공산당 총서기가 된다면 이는 역사가 18년 전인 2007년으로 되돌아가서 이번엔 왕양의 손을 들어주는 그런 되풀이 되는 거죠. 그래서 헤겔의 말대로 헤겔이 역사 철학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역사는 반복된다. 근데 그때 역사는 뭐냐면 역사의 핵심 테마는 해결될 때까지 되풀이된다 이 소리예요. 해결 안 되면 또 변형돼서 또 그 테마가 등장하고 해결 안 되면 또 변형돼서 그 테마가 또 등장하고 해결될 때까지 등장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마르크스가 표절을 하는데 그 왜곡을 하죠. 그래가지고 브루메르 18일 마르크스의 아주 피비린내나는 책입니다. 마르크스의 쓴 책 중에 혹은 글 중에 가장 피비린내나는 게 1870년대 초에 쓴 브루메르 18일, 그 다음에 1848년에 쓴 공산당 선언입니다. 나머지는 좀 학자인 척하고 쓴 게 많아요, 마르크스가. 근데 두 개는 완전 피비린내가 완전 찐득찐득하게 나는 책인데 거기에 보면 어떤 철학자가 말했다. 역사는 반복된다. 처음에는 비극으로, 두 번째는 생쇼로. 그래서 마치 해겔이 한 것처럼 그런 말을 썼는데 그 사람 아주 악랄한 짓 한 거예요. 해겔은 그런 뜻에서 말한 게 아니에요. 해겔은 바로 이 뜻입니다. 역사의 핵심 테마는, 역사의 핵심적 과제는 해결이 될 때까지 계속 반복된다. 지금 우리가 중국에서 그걸 보고 있는 겁니다. 2007년에 그 핵심적 딜레마가 터져 나왔을 때 왕양 대 보시라이, 즉 다시 말하자면 시장 경제와 세계 시장 속의 플레이를 계속 밀고 나가면, 또 미중 미러를 계속 밀고 나가면 중국 공산당 체제가 약화된다. 반대로 이걸 극좌 평등주의로 밀고 나가려면 경제가 박살난다. 이 딜레마거든요. 이 딜레마가 2007년에는 제3의 길이 있는 것 같이 보였던 거예요. 시진핑이라는.
근데 그 제3의 길이 안 된 거니까 지금 다시 닥쳐서 이제 급하니까 미국한테 몰리니까 이제는 왕양 쪽으로 추가 기우는 거죠. 네. 그런 일이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중국에서. 이 시진핑 체제가 출발한 2013년 왕양은 농업 관계 등을 담당하는 부수상으로 밀려나요. 부수상에도 여러 명인데 그 서열이 있거든요. 이 서열이 이제 낮아지는 거죠. 그러다가 2018년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으로 발탁이 되면서 다시 출세하는 듯 보여요. 그리고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의장이던데 이거는 이제 명예스러운 자리이지 사실은 허방다리 자리예요. 어쨌거나 이 정치국 상무위원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 거기 이제 복귀하는 듯 보인다고 권력의 최정점으로. 그러나 그러고 나서 신강 위구르 문제로 마찰을 일으켜 시진핑과. 그때 이제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의 보도에 따르면 왕양이 시진핑한테 뭐라고 보고를 했냐. 신강 위구르에서 위구르들을 막 잡아가지고 집단 수용하고 이런 식으로 강경 정책을 취하니까 위구르만 반발하는 게 아니라 그 신강에 보내가지고 살게 만든 오리지널 중국인들도 이런 강경 일변도 정책에 반발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올렸다가 찍혀가지고 2020년 말에 집에 가서 쉬게 됩니다. 퇴출당합니다. 예, 여기서 잠시 세뇌 탈출 자유 구독료 부탁 말씀 좀 올리겠습니다. 예, 아시다시피 세뇌 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예, 붙더라도 천천히 붙는 경향이 있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한편 이제 후춘화는 지금 그 국무원 총리 그러니까 리창을 대체하는 거예요. 이 국무원이라는 게 내각이거든요. 국가 정부 기관이죠. 지금 그런 소문이 돈다고요. 아까 3인방이라 그랬죠. 왕양, 후춘화, 그 다음에 장유샤. 이 후춘화는 이제 국가 정부를 맡고 들어가는 거죠. 이 후춘화는 후진타오, 리커창, 후춘화 이게 아까 말한 공청, 그러니까 공산청년단, 단파의 지도자 라인이에요. 그렇게 꼽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진핑 때도 이 단파가 워낙 똘똘한 사람들이 많아서 중앙위 상무위원이 될 거다. 이 루머 계속 돌았는데 중앙위 상무위원이 되기는커녕 2022년 중앙위원 자리에서도 쫓겨났어요. 중앙위원이 숫자가 제가 지금 기억 못하는데 훨씬 많아요. 폴리트뷰로는 그러니까 정치국 중앙위회. 제가 말하는 건 정치국 중앙위요. 그걸 폴리트뷰로라고 그러죠. 그게 이제 핵심이에요. 그게 권력의 핵심이죠. 인민해방군 제외하면. 그런데 그 안에 옛날엔 9명인가 돼서 그 시진핑 걸 7명인가로 줄였죠. 그게 이제 스탠딩 커미티 상무인데 이건 진짜 뭐 초특급 대형 그 권력자들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정치국 중앙위원회 상무위원이 된다고 소문은 잔뜩 돌았는데 그러기는커녕 2022년에는 아예 중앙위원회에서부터도 쫓겨났어요. 상무위를 들어가기는커녕. 그리고 현재는 이제 상징적인 한직이죠.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부의장입니다. 이게 이제 문제의 인물이죠. 인민해방군 최고 지도자 장유샤. 이 장유샤는 현재 중앙군사의 부주석을 맡고 있는 인물입니다. 시진핑 권력을 끝장낸 주역입니다. 이 중국은요, 소련과 달리 군에 대한 당의 우위가 확립되어 있질 않아요. 특히 국가 권력 위기 때에는 결국 군이 나서게 돼요. 인민해방군이. 그래서 작년 말부터 인민해방군 안에서 시진핑 충복 라인, 시진핑의 충성파 라인에 대한 숙청이 계속 진행되었는데 그 핵심 주역이 그 숙청을 진행한 사람이 장유샤라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예. 요즘 이제 비공식 소식의 특이한 점은 공산당 정치국 중앙위, 제가 이름을 잘못했어요. 예. 중앙위의 그 상무위원이 싹 물갈이 된다는 것과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 장유샤가 상무위원 중 한 명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좀 특이한 일입니다. 인민해방군의 핵심이 그 공산당 그 상무위원 하는 경우에 드뭅니다, 이게. 이 장유샤는 지금 인민해방군의 최고 실세거든요. 지금 현직도 중앙군사위 부주석이니까. 그리고 인민해방군에 대한 시진핑의 권력을 빼앗아서 자기가 틀어준 인물이니까 최고 실세인데 시진핑 제거의 주인공인데 이제 그 폴리트뷰로에
제가 자꾸 이름 헷갈려서 폴리트뷰로라 그럴게요. 정치국. 정치국 상무위원이 된다.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군부 실세가 전면에 나선 거예요. 말하자면. 이 기존의 정치국 상무위원들 지금 7명인데요. 반신입니다. 이 사람들은 데미가드예요. 절반쯤 신적인 존재들인데 시진핑 때는 많이 격화가 됐죠. 그 전에 집단 지도체 때는 진짜 반신적인 존재예요. 이게 지금 다 갈린다는 거 아니에요? 일단 아까 말씀드린 삼두 체제는 다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기에. 그러니까 왕양, 후추나 장유샤. 그 다음에 누가 거론되고 있냐? 한 7명 거론되고 있어요. 이 중에 여기서 한 4명쯤 이제 들어갔는데, 지금 기존 멤버 중에는 부총리 딩쉐샹밖에 없어요. 지금 맨 왼쪽 사람. 그런데 이 사람도 기존 멤버긴 한데 공청 출신이야. 그 다음에 베이징 당석이 인리, 공산당 선전부 부장 리슐레이, 그 다음에 부총리 장궈칭, 샹하이 당석이 천지닝, 충칭 당석이 위안자준, 전인대 상무위 부의장 장칭웨이. 그래서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요약을 해드리면 포스트 시진핑 체제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정리됩니다. 첫째, 왕양, 후추나 장유샤 삼두 체제다. 둘째, 이 삼두 체제를 가만히 보고 있으면 공천당, 그러니까 단파, 그러니까 시진핑 그렇게 때려잡으려고 했던 단파의 핵심이 둘, 왕양과 후추나, 그 다음에 인민해방군의 실세 중에 실세, 시진핑으로부터 인민해방군을 빼앗아낸 주인공 장유샤. 그 다음에 이제 셋째 특징은 뭐냐? 인민해방군 최고 실세 장유샤가 정치국 상무위에 대두했다. 최일선에 대두한 거예요. 저는 인민해방군의 현역 실세, 뭐 현역이든 뭐든 실세 중에 실세가 정치국 상무위로 뛰어드는 것, 글쎄요, 저는 본 적이 없어요. 혹시 기억을 하시면 댓글에 좀 남겨주세요. 넷째, 나머지 정치국 상무위원들은 공청단 출신이든 밑또는 주요 지역 당석이 밑또는 테크노크렛입니다. 그러니까 공천당과 테크노크렛 칼라예요. 그러니까 인민해방군이 공천단 엘리트들하고 손을 잡고 시진핑을 친 것 같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한 4가지로. 네. 이제 그걸 좀 더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면 2007년 왕양 대 보시라이 노선 투쟁에서 중국 공산당 장쩌민은 제3의 길 시진핑을 선택을 했었어요. 그로부터 18년이 지난 2025년 돌고 돌아 다시 왕양을 선택하는 거예요. 딜레마거든요. 중국을 지배해온 미중미월 시장경제를 밀고 나가면 공산당 권력이 약화되고 극좌평등주의 혹은 중화패권주의를 밀고 나가면 경제가 박살나요. 이 딜레마가 바로 지난 수십 년 동안 중국을 지배하고 있는 역사의 핵심 테마입니다. 헤겔의 말이 다시 생각납니다. 역사의 핵심 테마는 해결될 때까지 반복된다. 네,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